오늘 먼저 내란 특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그 목적이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특검의 발표 내용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예, 특검의 발표 자료가 보도자료가 총 9장이에요. 9장인데 내용상이 있는 것보다 뭐 특검이 어떻게 태동을 했고 우리 인원수는 몇 명이고 또 몇 명을 어떻게 나눠줬고 어떻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수사했고 이러한 현황적인 형식적인 부분이 그냥 보도자료에 너무 많아가지고 내용적으로는 좀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기에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내용적으로 쭉 살펴봤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뭔가 정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했고 공소 유지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은 없고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 특검은 몇 명이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만 좀 중점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법정에서 내란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뭐 그런 근거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목적범이거든요. 그 목적범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모자들과 공모를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간적, 장소적 굉장히 구체적인 결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특검이 보는 거는 이 노상원 씨의 수첩에서 나왔던 일부 뭐 메모 내용이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이 아니라 그 한 2년 전부터 2022년 11월부터 내가 뭐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뭐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얘기는 사실 감정의 표현일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도 하나의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장벽에 부딪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장벽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변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본인 최측근 사람들한테 나 너무 곤욕스럽다, 못 해먹겠다 뭐 이 정도 얘기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비상계엄을 2년 전부터 준비하고 공모했다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특검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뭐 이러한 걸로 만약에 그 사건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사건에는 이제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그런 죄도 있거든요. 예비 음모요. 나는 쟤 너무 나한테 걸리적거리는데 쟤를 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회식 자리 하다가 뭐 부장님 욕을 하던가 혹은 뭐 부장들이 신입사원들 욕을 하던가 쟤 어떻게 하면 갈아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이 다 형사법적으로 의율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비춰봤을 때는 특검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 거를 명확히 못 찾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여기에 지금 민주당의 일각 사람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그러더라고요. 어디 TV 토론에 나와서 누가 이제 질문하는데 내란이 아직 계속된다고 보십니까? 하니까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지금 아직도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운 발언을 한 게 법에는 계속범이 있고 결과범이 있습니다. 또 위헌범이 있어요. 뭐 이런 것이 목적범이 있는 것처럼 어떠한 폭행이나 이런 것은 한 번 폭행행위를 하고 나서 종식이 되는 일이죠. 근데 교통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교통을 계속 방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 교통방해하는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그래서 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정 기간 방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감금죄 같은 거도 내가 널 한 번 감금시켰어. 이게 아니라 감금에 대한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란죄라는 거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내란 행위를 한 거는 행위를 한 번 하는 걸로 끝입니다.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내란을 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잖아요. 그럼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2시간 반 이후에 국회에서 종결됐으면 거기서 종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 정무적인 주장으로 내란은 옛날부터 모의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거를 특검이 너무 정치적으로 받아가지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받아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편 이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도 오늘 나왔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건데요. 이런 관련자들의 선고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첫 선고치고는 좀 뭐 이런 표현이 옳지 모르겠지만 좀 짜치는 선고가 나온 거죠. 그 이분이 그 민중기 특검, 아까 특검이 기소를 한 첫 사건이긴 한데 특검이 기소를 했으면 정말로 형법상 내란죄나 혹은 반헌법적인 범죄를 저지른 걸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분 기소된 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은 그 2018년도경에 성범죄로 인해서 불명예 정역을 하신 분이에요. 네. 군하고 관련 없는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옛날 인맥을 가지고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고 소위 말하는 알선수재의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지금 받은 것이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그 정보사에 대한 명단을 빼냈다. 롯데리아에서 뭐 회의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정보사의 요원에 대한 명단을 빼냈다는 건데 그것이 특검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계엄을 하고 부정선거를 위한 계엄 합동수사단을 꾸리기 위해서 그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명단을 미리 빼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고 이분 주장은 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법원에서 특검에 대한 주장을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하면서 아니 이게 대한민국 내란 관련 사건인데 징역이 2년이 나온 거는 너무 조금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자면 이 정보사 요원을 빼내가지고 이게 어디 나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본인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흔히 말하는 노상원의 수첩에서 나온 얘기인데 본인만 갖고 있고 이거를 어디 활용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 개인 정보가 외부로 돌아다니거나 군 바깥으로 나간 게 이 노상원 말고 다음 전달된 게 없다라고 해서 징역이 지금 2년만 선고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치고는 징역이 좀 중형이 선고된 건데 알선수재가 붙었으니까 그런 건데 이 이유는 또 이 판사님이 판단하기에 지금 엉뚱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그 판사가 이제 판시를 했어요. 뭐냐면 개인정보 정보사 요원들을 받아서 이게 그 흔히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의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판시를 내렸거든요. 이미 그 재판에서 선고를 내릴 때 내용과 실제 나오는 판결문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판결문을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노상원이 하는 행동 이러한 알선수재나 이러한 다른 명단을 받아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의 죄책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한 12상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서 2년을 선고한 겁니다. 이러한 선고가 앞으로 토대의 기초가 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차치하더라도 한덕수 법무부 장관이나 네. 박성대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노상원은 뭐 정보사 요원을 뭐 미리 명단을 받아본 게 나중에 있을 계엄을 대비했다라는 게 특검 주장인데 한덕수 총리나 또 혹은 그 박성대 법무부 장관은 내란 동조 혐의라는 아주 중차대한 죄질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2년을 받았는데 그러면 한덕수, 박성재 장관,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더 경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무죄가 나오던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 어떻게 반론할지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통치행위 또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었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특검은 이걸 사후적 해명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앞으로 재판부에서 이 통치행위의 어떤 논리가 받아들여질지 여지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 박민영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는 동안 부득이한 좀 사고로 인해서 네. 한 10분 정도 늦게 됐는데 일단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무사히 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 네. 어떻게 반론할지 이걸 좀 짚어봐야 할 텐데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지금 특검이 통치 행위는 사후적인 뭐 변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통치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결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나 혹은 아니면 대북 송금을 결정했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떠한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뭐 외교 안보적이나 혹은 군 통수권 행사 같은 경우를 했을 때 이것이 나중에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때 이걸 변론하는 게 통치행위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네. 통치행위 이론은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형사법 체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그 사법 체계에서 발전된 논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인데, 그 비상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요건이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인데,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는 그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만이 고민하고 대통령만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대통령의 내심의 의사표현을 보고 결정을 해야지, 이거를 특검에서 사후적인 변론이라고 일축하는 거는 좀 법리 논리상 말이 안 돼요. 모든 변론은 사후적 변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왜 훔쳤는지 말을 하게 되잖아요. 네. 혹은 아니면 훔친 양이 크거나 적거나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사후적으로 변론하는 거지. 그러면 사전적으로 미리 변론을 해놓고 나는 통치행위를 말이 안 행사하겠다. 되네요. 네. 그다음에 비상계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네.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일단은 이게 국가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거고, 그 근거를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거잖아요. 그 판단에 대통령이 오로지 판단한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 인정한 부분들이 있죠. 그 당시에 행정부가 이 권능 마비 상태가 될 정도로 통치가 어려울 정도의 이 극한의 이제 입법부의 견제를 넘어선 이 폭거에 가까운 형태의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상당히 통치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두 번째 쟁점이, 그렇다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지금 주장되는 바는 국민적인 호소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물리력을 동원할 의사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물리력 동원에 의한 어떤 실제적인 이 행위에 어떤 의사가 있었는가,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상당히 쟁점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고, 물리력 동원 측면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 논리들이 나왔습니다만은, 특히나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싶은 부분은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기에는 당시 동원된 경찰 인력이 수백 명에 불과하거든요. 국회의원이 300명이고 보좌진까지 하면 몇천 명의 이 사무처 직원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국회를 몇백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봉쇄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 그리고 총기에 대해서도 탄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 부분이 모두 다 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입증이 되어야만 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특검에서 얘기한 것 중에 또 짚어봐야 될 게,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를 했는데요. 만약 이 부분이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단순한 내란을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이렇게 되면 외환죄라는 게 추가가 될 수가 있는데, 아니 이 특검이 주장하는 거는 주장만 있고 구체적인 증거가 너무나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러면 그 대통령이나 혹은 이 그 수사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문서적인 지시나 혹은 통화 녹취록 지시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특검이 하는 거는 그냥 뭐 이런 얘기를 나눴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뭐 다 이런 얘기로만 가지고 그 진행이 되는 거고요. 또 지금 많은 특검 수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플리바게닝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인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구형을 낮추던가 뭐 이렇게 플리바게닝에 대한 거래가 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거에 비춰봐도 좀 특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청래 그 대표도 무슨 2차 특검 하자고 하는데, 박영수 특검이 뇌물 수수로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다가 지금 본인도 뇌물수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특검을 하다가 밝혀진 게 본인도 주식에 그쵸. 대해서 지금 밝혀진 게 있어요. 그 특검이 과연 정의로운가라고 생각이 들고 희한하게 특검이 본인들이 주장했던 그 화살이 되돌아오는 양상이 대한민국에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어차피 재판에 다 제출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생중계로 진행되잖아요. 국민한테 오픈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정확한 대통령이 뭐 북한을 도발한 지시를 내린 문서가 있다, 녹취록이 있다,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이 다 주장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외환죄라고 하는 게 제가 이 매일신문 방송에서도 이 특검 통과되기 전부터 일관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환죄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다른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외환죄라고 하는 게 적국과 통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협잡을 해서 전쟁을 일으킬 작정이었다라고 하면은요, 대통령의 일방 지시가 있었던 걸 넘어서 김정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협잡을 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막상 특검도 특검 중반부부터는 발을 한 발 뺐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적 혐의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거든요. 그만큼 지금 정치 논리로 정치 공세로 활용되는 그런 레토릭들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전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외환죄라고 하는 그 유일한 증거가 뭐냐면 이제 주장하는 근거가 이 북한의 무인기를 파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의 무인기 파견은 저희가 수차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선제적으로 도발을 했잖아요. 지금도 일상적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요. 도발용으로. 당시에는 심지어는 몇 달 동안 오물풍선이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퍼뜨려지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당연히 국민적인 공분이 엄청났고요. 또한 그 비상계엄 직전 상황을 보자면은 북한이 그 폭탄 자폭을 하는 무인기까지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열렸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비례적인 조치로서 무인기를 북한에 파견했다라고 한들 그것은 말 그대로 비례적인 방어적인 조치였던 것이지 그게 어떻게 전쟁 유발이 됩니까? 만약에 그런 이 특검의 억지 논리, 민주당의 억지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대북 확성기부터 시작을 해서 대북 전단을 보내는 행위까지 국정원에서 대북 방송을 하는 행위까지 북한 입장에서는 사상전의 위협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유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전혀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 제가 우려가 되는 건요. 이런 식으로 뭐만 하면 북한의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거를 다 외환죄라고 취급을 해버리게 되면 불법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외환죄도 엄청난 이 중죄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죄잖아요. 그렇다라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국군의 통솔 체계가 앞으로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테면 북한이 먼저 연평해전과 같은 도발 행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군이 그에 대해서 비례적인 조치, 방어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북한이랑 전쟁 유발하려고 했어? 그렇죠. 라고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어떤 국군 장병들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우리나라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민주당은 한 발 더 나가서 항명 그 자체를 미덕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진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안보가 위태롭고 북한의 친화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특검 주장만 있고 근거는 없다. 또 외환죄 적용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공모관계로 좀 넘어가 보죠.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가 계엄 시기를 총선 이후로 확정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정황이 이제 조직적인 공모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도 지금 특검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그러니까 총선 패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정선거로 몰아갔기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고 하는 식의 논리를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총선이 이루어지기도 전부터 부정선거 등을 비롯한 그건 선거가 이게 성립하지 않는 논리잖아요. 총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계엄을 하려고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앞뒤가 맞지가 않죠. 그리고 선거를 이겼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합법적으로 모든 이 제도권의 통치 수단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비상대권을 사용해야 될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 것도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의한 행정부 권능 마비 사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총선이 끝난 이후에 단순히 패배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넘어서 민주당이 그 의석을 사용해서 무자비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합법의 틀만 뒤집어 쓴 상태에 사실상 입법 내란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극한의 전국의 냉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쏙 빼고 마치 이 정권이 진작부터 계엄을 공모를 하고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이 정적을 제거할 목적으로 마치 이런 비상계엄을 획책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프레임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계엄이라고 하는 사태는 이미 여러 이 국민들과 헌법재판소의 가치 판단이 끝난 것처럼 민주당도 귀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간 민주당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전날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 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면서 계엄 준비와 실행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해 왔지 네.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쟁을 하더라도 뭐 인터넷 댓글을 보고 정쟁을 할 게 아니라 뭐 국민들 여론을 받지만 뇌피셜로 정쟁을 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실 근거가 갖고 정쟁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가끔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면서 본질을 흐리는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12월 3일 비상계엄 하고 나서 이런저런 사실관계를 알아보면서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정반대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그날 대통령실에 대통령 옆에 있었으면 비상계엄 안 일어났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날 옆에 있었다면 비상계엄 안 일어났다. 근데 비상계엄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 김건희 여사나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의 정무적인 혹은 뭐 정무적인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있었으면 말렸겠죠. 말렸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모든 발언에 대해서 특검이 요거 하나는 사실관계를 다시 잡아준 것 같습니다. 네. 김 여사 측근들로부터 이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면서 굉장히 분노했다 이런 진술도 확보했다고 해요. 글쎄 뭐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워낙 지금 뭐 진실 공방이 여러 갈래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오로지 믿을 수 있는 문제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한 발 더 나가서 비상계엄에만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 내란 특검에서 수사한 바들에 의하면 그 진실 여하를 차치하더라도 그 진술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민주당의 프레임은 모두 거짓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게 또다시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에 공표를 하는 것이 특검의 수사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과 특검 측이 주장한 것처럼 뭐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민주당의 이런 입법권의 잘못된 남용들 때문에 벌어진 정치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는 해소가 됐었어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다 받았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고 계엄을 하고 나서 특검이 생겨가지고 다시 한번 기소를 한 게 오히려 사법 리스크를 좀 더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특검 결과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요. 이 특검이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3대 특검 출범 당시부터 500억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인원들도 충원을 하고 또 이제 기간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연장을 하면서 더 많은 비용들이 수반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물이라고 나온 것들 한번 수준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음모론에 가까운 이 정치권의 이야기들, 민주당의 그런 주장들을 마치 하명 받들듯이 얼렁뚱땅 수사를 해놓고 확인해보니까 아니네요. 뭐 확인해보니까 이 법리는 적용이 어렵네요. 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초기 국수본이 수사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 그래서 무지성 공범몰이하고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박성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전부 다
구속영장마저 기각이 수차례 되었고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잘못되고 혈세 낭비를 하는 수사를 했는가가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특검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종합특검까지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고 21세기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 같다라면서 2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거 내란물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 우리 형사법조계 현실을 좀 알으셔야 돼요. 이게 정치적 싸움을 할 게 아니라 특검이 그 예산은 둘째치고 사람 인원수를 뽑아간 걸 보면 특검 하나당 검사 50명, 60명씩 뽑아가가지고 특검 다 합치면 검사가 한 200명이거든요. 검사만 200명이고 수사관 다 합치면 또 한 몇백 명 됩니다. 부산지검에 있는 소속돼 있는 검사가 한 85명 정도예요. 그리고 대전지검에 있는 검사가 한 73명 정도. 지금 캄보디아 사건으로 그 체포돼서 온 100몇십 명의 인원을 다 대전하고 천안 지역에서 다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지역에 광역시에 있는 검찰을 다 뽑아가고도 남을 정도의 특검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일선 그 검찰이나 수사 라인에는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누구나 피해 보냐? 피해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러한 구조 속에서 또 2차 특검, 3차 특검 하자? 이거는 정청래 그 민주당 당대표의 여당 대표의 너무나 무능한 말이죠. 차라리 특검이 뭔가 명확한 증거가 나왔는데 이게 특검의 기한 때문에 못하니 이걸 연장하자. 이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특검이 나온 것도 없고 사고만 치고 앉아있고 지금 특검 때문에 자살하신 분도 있고 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무슨 또 2차 특검, 3차 특검을 한다는지 또 지금 국민 여론은 또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좀 말을 좀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중심으로 좀 짚어봤고요.